자연의 봄은 시간이 되면 돌아오지만 인생의 봄은 열정으로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B형 간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단과 치료를 우리가 합쳐서 진료라 그러죠. 우선 간의 위치는 우측 상복부에 있고 늑골에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할 때는 우측 상복부를 주로 잘 보려고 하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갈비뼈 사이로 늑간을 통해서 간을 잘 관찰하게 되고 체위를 좌측으로 누워가지고 간을 내려오게 한 다음에 초음파로 관찰을 하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2018년도 대한간학회에서 발간한 책자의 내용입니다. 우선 만성 B형 간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첫 번째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B형 간염의 감염 경로는요. 수평 감염과 수직 감염인데요. 지금 치료받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수직 감염입니다. B형 간염 있는 산모로부터서 좁은 산도를 타고 나오면서 이때 음마피가 섞이면서 감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때 B형 간염을 수직 감염을 받으면 90%에서 만성 B형 간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감염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수평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수평 감염은 없습니다. 모두 다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혹시 B형 간염에 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B형 간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혈액이 섞일 만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감염은 90%가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하지만 수평 감염은 5살 이후에 감염될 때 5% 이하에서 만성화된다고 하는데요. 성인에서는 훨씬 더 낮습니다. 우리가 B형 간염을 걱정하는 것은 간경변 또는 간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경변 간암의 원인으로 B형 간염이 70%, C형 간염이 10%, 그리고 또 다른 10%는 알코올, 또 다른 10%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진행이 되어서 비알코올 지방간 간경변이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요. 단연코 B형 간염이 간경변과 간암의 원인으로서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만성 B형 간염의 진행 과정, 치료 시점은 언제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은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면역 관용기, 면역 제거기, 그 다음에 면역 비활동기, 그 다음에 재활성화기, S상원 제거기,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인 면역 제거기, 네 번째 단계인 재활성화기 때 치료를 합니다. 지금은 이 시기를 보면은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활동기는 이항원이 양성이죠. 그리고 면역 비활동기하고 재활성화기는 이항원이 음성이죠. 첫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관찰을 하고 두 번째, 네 번째 단계를 치료하는데요. 두 번째 단계를 요즘에는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라고 그러고 네 번째 단계인 재활성화기를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를 치료해서 치료 목표는 세 번째 단계인 면역 조절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원인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S상원이 소실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인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그러니까 재활성화기, 이 시기는 S상원 소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약을 투약해야 됩니다. S상원 소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간 운이 좋으면 S상원 소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개
1년에 0.4%라고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면역 비활동기를 쭉 관찰하다 보면 S항원 소실이 생긴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역 제거기를 치료하는 도중에 S항 우선은 그 면역 조절기처럼 DNA도 검출되지 않고 이 항원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뀐 다음에 S항원이 소실이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단계의 면역 제거기하고 면역 탈출기, 재활성화기 이 시기, 두 시기 때 약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비활동기, 면역 조절기라고 하죠. 이 시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봅니다. 그럼 비형 간염 치료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형 간염 치료 약물은 비형 간염 치료 약물을 뉴클레사이드 아날로그하고 타이드 아날로그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약은 네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품명으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물리디, 베지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효과가 매우 좋고 그리고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약효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기 때문에 네 가지 약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은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것이 단기간에 약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치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들은 어디에 작용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게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똑같은 것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DNA 중화효소라고 하는 DNA 폴리머레이즈가 있는데 이 DNA 폴리머레이즈를 억제하는 약물이 그것이 바로 항바이러스이고 DNA를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이 먹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임파구가 간세포를 파괴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없으므로 간 손상이 이제 먹게 되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약제로 비형 간염이 있을 때 어떤 약제를 사용할 것인가 여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약제를 선택을 하십니다. 약제는 이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아밀리드, 베지보 이런 순서대로 출시되었고 어떤 약을 사용했든지 다 효과적이고 다 안전합니다. 네, 나온 순서대로이기 때문에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우리가 사용한 경험이 많죠. 그다음에 이양원 양성 만성 비형 간염, 그러니까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두 번째 면역 제거기인데요. 이때 치료할 때는요, 우선 바이러스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카피 이상. 카피 단위를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입니다. 그래서 2만 인터내셔널 유닛, 그러니까 10만 카피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정상의 2배 이상일 때 약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의 2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40을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요. 80 이상일 때부터서 항바이러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두 번째 단계였고 네 번째 단계인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재활성화기 때는요. 바이러스 양이 적습니다.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카피로 하면 곱하기 5를 하면 10,000 카피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2배 이상일 때 약제를 시작하도록 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보험 가이드라인도 됩니다. 보험에서도 이런 상태일 때 항바이러스를 보험으로 치료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뉴클레사이드 아날로그하고 뉴클레타이드 아날로그로 나눠지는데요. 밑에 있는 약제들,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약제들은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아밀리드, 베지보입니다. 비리어드하고 베아밀리드는 원래 성분은 테노포비아로 똑같은데요. 뒤에 염이 다릅니다. 염이 다름으로써 비리어드의 약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약이 베아밀리드이고
중요한 성분은 테노포비오로 두 약제가 같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의 치료 목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단기 치료 목표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간 손상이 생기게 될 텐데요. 간 손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섬유화로 그것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불에 튀게 되면 그 자리가 섬유화가 생기면서 보기 싫게 되죠. 그런 것처럼 간 내에도 그런 섬유화 조직이 생기면서 점차 간이 딱딱하게 되어 가는데요. 이런 것이 심하면 우리가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간염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섬유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장기 치료 목표는 그렇게 함으로써 질환의 진행, 그러니까 간경변증, 간경변증이 오면 이제 간세포암종이 잘 생깁니다. 간세포암종 발생. 그리고 간경변 중에서 심한 상태를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태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장기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간 질환에 의한 사망이나 간 이식, 그다음에 이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이런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만성 비형 간염의 최종적인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나온 오랫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혈액 내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기간 지켜보았을 때 간경화나 간암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이 타이완 자료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양을 줄이면 간경화나 간암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치료할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아야지 약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약제에 대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약 제픽스는요, 치료 5년이 되면 약 70%에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 나온 헵세라도 그러고 세비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약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그리고 베물리디, 베지보 이런 약제들은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비리어드는 8년 연구에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또 비리어드하고 비슷한 약제 베물리드도 최근에 나온 5년 동안 연구에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바라쿠르드는 5년 사용했을 때 1.2% 정도 아주 미미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약제를 비리어드나 베물리드로 바꿔주면은 또 그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지금은 이런 염려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리어드, 베물리드는 현재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바라쿠르드를 사용할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5년에 1.2% 생길 수 있다고 했지요. 실제 임상에서 보면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제를 쭉 사용하는 도중에 우리가 매번 DNA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DNA 검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검출되지 않았던 DNA가 이렇게 검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돌연변이 부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바라쿠르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비리어드나 베물리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에 다른 약제하고 이렇게 병합 치료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병합 치료 하나, 비리어드나 베물리드 단독 치료 하나 그 효과가 같기 때문에 지금은 단일요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전에 약제를 사용하다가 이 돌연변이가 많이 생긴 경우, 제픽스, 헵세라 동시에 사용하다가 두 약제 모두 내성이 생긴 경우는 비리드 또는 베물리디 단독으로 바꿔서 치료해도 되고요. 또 제픽스하고 비리드를 함께 사용하는 분들도 비리드 또는 베물리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보험이 됩니다. 그다음에 바라코르드하고 비리어드를 사용 중인 경우도 비리어드 단독이나 패밀리디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런 것이 다 보험이 됩니다. 형사와 범죄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범죄자에게 물어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은가? 범죄자가 나쁜 소식. 형사 범행 현장에서 떨어진 혈흔에서 직접 검사해보니까 DNA가 당신의 DNA와 일치하였습니다. 낙담한 범죄자가 형사에게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혈흔에서 측정한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정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만성비형 간염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치료는 두 번째인 면역 제거기, 네 번째인 재활성화기 때 약제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면역 관용기나 세 번째 면역 비활동기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 제거기 때 약을 사용할 때는요,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인 면역 비활동기가 될 때까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면역 활동기는 DNA도 많고 간 기능도 올라 있죠. 약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다 보면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항원 양성이 이 항원 음성으로 되고 이 항체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이 항원 혈청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면역 비활동기처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제거기 두 번째를 치료할 때 치료 목표는 세 번째인 면역 조절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면역 비활동기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시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유지하다 보면 정말 원인은 잘 모르지만 운 좋게도 S항원이 소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 치료할 때는요. 치료할 때 혈액 내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고 검출되지 않으면 간경이 정상이 되겠죠. 이런 상태를 그대로 쭉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E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때 S항원 제거, S항원이 소실되는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E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그러니까 재활성화기 때는 그냥 평생 약을 투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각각 간염이 상태도 있을 수 있고 간경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항바이러스가 중요하고 이 시기에는 약을 정말 잘 먹어야만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인 면역 제거기를 치료할 때 조절의 목표는 세 번째 단계의 면역 조절기처럼 만들고 그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것이고 네 번째인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를 치료할 때는 지속적으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보면은 면역 조절기 처음부터서 약제가 필요 없는 시기인 그 분들 계세요. 이런 경우는 지켜보면은 S항원 소실기가 간간히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단계에서 면역 조절기는 가장 좋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성비형 간염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가? 그러면은 두 번째인 면역 제거기를 치료할 때는 항바이러스에서 DNA가 억제되고 당연히 이제 간 기능 검사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방간이 같이 있거나 또는 간 독성 있는 것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경변이 있는 분들은 간 기능이 정상으로 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좋으면 이 항원이 소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도달해야 할 목표이고요. 가장 좋은 목표는 S항원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S항원 소실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치료한다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나오지 않는 상태, 혈액에서 검출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제 만성 B형 간염과 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는 약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러니까 면역 제거기 두 번째 단계를 치료할 때는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10의 5승 카피, 그러니까 10만 카피를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이 됩니다. 10만 카피 또는 2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인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때는 DNA가 조금 더 낮습니다. 10,000 카피 또는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80 이상인 경우, 즉 바이러스가 많으면서 간 손상이 있을 때 항바이러스를 투약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간암회 가이드라인하고 보험의 기준이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성 간경변. 간경변은 이제 대상성 간경변과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나눠지죠. 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항원 양성이건 음성이건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그러니까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간 기능 검사에 관계없이 항바이러스 약제를 투약하고 이것이 보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약제를 투약합니다.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를 측정하는 것을 HBV DNA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검출되지 않으면 항바이러스의 중요한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보험의 인정 기준이고 가이드라인, 대한간암회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 조직학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간경변이 있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북쪽의 갈리아 지역에 야만족을 정복하고 로마로 들어오려고 할 때 로마의 원로원과 폼피우스는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저는 갈리아 지방과 로마를 나누고 있던 그 강이 루비콘 강인데요. 이 강을 건너면서 주사에는 던져졌다 했죠. 이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럴 때 폼페우스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강경변이 있으면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강경변도 좋아지는 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바이러스 덕분이죠. 예전 그 로마의 중앙부로 할 수 있는 곳을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왼쪽 그림이 포로 로마노입니다. 포로 로마노 저 끝쪽에 그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전화기로 세운 건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자,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를 호전시키는 항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을 그대로 자연 경과대로 두면은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약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B형 간염 환자가 다 그러한 경과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자연 경과를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조직 검사를 호전시키고, 특별히 간경변 환자에서 조직 검사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검사는 간 조직 검사이지만 임상에서 간 조직 검사를 사용할 수는 없죠. 물론 한 번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추적 검사로 또다시 조직 검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섬유화 스캔 장비를 이용을 해서 간 내 섬유화가 줄어드는가를 봅니다. 섬유화가 많은 간이 간 경변입니다. 그러므로 간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는 간 내 섬유화가 많냐 적냐 이것인데요. 섬유화 스캔을 달아서 섬유화 스캔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간 내 섬유화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리어드의 삼상 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약 3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 시작 전에 조직 검사하고 1년 후에 조직 검사하고 그리고 또 5년 후에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3번이나 한 것이죠. 이것은 연구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만성 B형 간염이건 간경변이건 조직 검사의 호전은 약 96%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간이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항바이러스의 비리어드를 사용해서 쓸 때 조직학적 개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쓰여 있는 페이션트 A를 보겠습니다. A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치료 시작 시점에 조직 검사를 한 것과 5년 후에 조직 검사를 한 것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것입니다. 섬유화가 있는 부위를 빨갛게 염색하는 그런 염색을 한 것입니다. 5년 후에 보니까 섬유화가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죠. B 환자의 경우에 치료 시작 시점에 그리고 치료 1년에 그리고 치료 5년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였습니다. B 환자도 보면 1년 후에 빨간 섬유화가 많이 없어지고 5년 후에는 거의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조직학적으로 섬유화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96명의 간경백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요. 섬유화의 정도를 조직검사에서 1점부터서 6점까지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5점, 6점은 섬유화가 많은 간경변입니다. 3, 4점은 간경변은 아니죠. 그런데 5, 6점의 간경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리어드를 사용하고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를 5년 유지를 했었을 때 점수가 1점에서 4점이 감소하면서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닌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상 연구에서 보니까 74% 그러니까 4명 중에 3사람은 5년 동안 비리어드를 투약을 해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간경변 환자가 아닙니다. 노모시로시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항바이러스는 매우 중요하고요. 전체 환자에서 조직학적 개선을 96%에서 보였기 때문에 B형 간염이 있을 때 항바이러스는 정말 중요한 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경변을 진단하는 방법은 골드 스탠다드라 그러죠.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조직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섬유화 스캔을 이용하거나 초음파로 심한 경우는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간 경변을 간접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 검사는 간에 조직을 떼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드물지만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루 정도는 입원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조직 검사는 한 번은 가능하지만 추적 관찰을 위해서 2번, 3번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검사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섬유화 스캔 검사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하고 초음파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좌측이 정상이라면 우측은 간 표면이 요철이 생기고 간내가 많이 거칠어지면서 정상적인 간내 혈관들이 잘 보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경변에 소견이 되겠습니다.
또 섬유화 스캔은 조직 검사하는 그 부위에 탐축자를 대고 충격파를 보내게 됩니다. 툭툭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검사를 할 때. 그러면 그 초음파가 지나는 곳이 딱딱하면, 즉 섬유화가 많으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섬유화가 없으면 천천히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화 스캔은 간 내를 지나는 초음파의 속도를 가지고 섬유화의 정도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 조직 검사에 비해서는 간접적인 검사이긴 하지만 쉽게 할 수 있고 시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고 간 조직 검사 대비 비용도 저렴하고 또 간 조직 검사보다는 100배의 면적을 분석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늑관에다 대고 충격파를 보내서 그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중앙값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10번 충격파를 보내서 얻게 됩니다. 값을. 비형간염에 대해서 많은 내용은 유튜브에 검색창에 한정열 내과를 치시면 많은 동영상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대한간암회 책자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